지난 시간에 그 끝에 부분에 이제 세종대왕이 장가가는 사람들을 시집가게 만들고 절에만 다니던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놀라운 지독한 그 혁명을 이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도대체 세종대왕이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굳이 장가가는 사람들을 시집가게 만들고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씀드렸던 이 종법제도, 유교라는 거를 도대체 왜 들여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도 똑같은 건데요. 모든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상식이 많은 건, 저는 상식이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상식이 연결이 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시간에 또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읽고 보고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진짜 역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들인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셨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조선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강남이란 말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부터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주자학을 이렇게 추월하고 이렇게 놀라운 혁명을 하면서 세종대왕이 자기가 믿는 불교를 그렇게 처절하게 박해를 해가면서까지도 들여오려고 했던 이 유교, 주자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왜 들여왔는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 그러면요, 강남은 원래 강남은 지금 우리 압구정동 이쪽 강남이 아니라 어딘지 아세요? 중국의 강남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남, 江南, 중국말로 江南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강남이라 그러면 양자강의 남쪽입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양자강을 양자강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장강이라 그럽니다. 긴 강, 장강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양자강 유역을 이제 강남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실 때 중국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배우세요? 황하죠. 그럼 황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황하가 보시면은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게 황하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자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쪽입니다. 그럼 황하 이쪽에서 여기가 중원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중국 문명이,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그렇죠? 5대 10국, 무슨 수나라, 당나라 전부 다 중원이라는 게 황하강 유역입니다. 양자강 남쪽으로는 아예 개발이 되질 않았어요. 중국 문명이 양자강 남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양자강이 굉장히 거기 유역이 비옥하기 때문에 양자강에서 어떻게 하냐면 운하를 뚫어가지고, 조금 이따 이게 이제 양자강이 여기 있습니다. 양자강이 있고 황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하라는 강이 있고요. 그러면요, 대운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자강, 양주, 상해가 여기 있습니다. 상해, 소주, 항주가 이 남쪽 끝입니다. 그럼 이 항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양자강 유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남쪽이니까 여기 과일도 많이 나고 온갖 곡식이 납니다. 그 곡식을 양자강에서 회하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뚫어서 그것이 다시 황하까지 올라가게 해서 황하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저쪽 서쪽에 있는 장안, 서안, 지금 서안이죠.
진나라, 당나라 다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곡물을, 과일 이런 거래.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과장해갖고 양귀비가, 당나 때 양귀비가 그렇게 피부가 곱고 그런 게 그 리치 과일 있잖아요. 우리 중국집에서 가끔 까서 먹는 거. 리치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남쪽에서 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양자강 구역에서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송하는 게 얼마나 빨랐냐면은, 이 대운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새벽에 그게 이슬이 맺혀 있는 리치를 먹어야지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면 새벽에 따서 그게 해갖고 자기네 서안까지, 장안까지 도착할 때는 아직도 이슬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거를 따서 먹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하는 중국 문명의 대동맥입니다. 계속해서 이 양자강이 이 동맥을 뚫어놓는 거. 그러니까 뭐 진시황 때부터 해서 수양제 해갖고 뭐 하여튼 중국의 모든 황제들은 이 대운하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강이 막히지 말아야 되고 황하가 막히지 말아야 되고, 황하가 막히면 또 이 대동맥이 막히니까 이거를 항상 뚫는 게 그 사람들의 모든 황제들이 해야 되는 게 그 일입니다. 치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도 보여드리려고 앞서 갔지만은 중국 문명이 그러면 왜 강북에만 있었는데 강남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이 강남으로 가면서 완전히 다른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최초로 강남으로 중국 문명의 중심이 내려가는 게 송나라 때 일어나는 거고, 남송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항주에다가 수도를 둬서 강남에 수도를 처음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남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송나라가 번창을 하니까 그 강남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나오는 게 바로 주희입니다. 주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연결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은 남송의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강남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처음 듣냐면 고려 때에, 고려사에 보면은 충렬왕 때, 충렬왕 17년 6월에 원나라에서 해도만호 황흥과 장유 천호 은실과 당세형을 보내 선박 47척에 강남의 쌀 10만 석을 싣고 와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률하게 하였다. 세자가 일찍이 원 황제에게 아뢰기를, 근래의 나라 사람들이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기근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 여몽연합군이, 이때 쿠빌라이가 일본을 정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는 이미 점령을 한 상태고, 자기네가 몽고군이 해군이 없습니다. 몽고는 기병입니다. 그렇죠? 몽고 사막에서 활만 쏘고, 이거 몽고 기병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 물에만 가면 길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고려가 피난을 가고 거기서 70년을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화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말하자면 몽고군은 못 건너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쿠빌라이가 전 세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정복하고 났는데 일본이 정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일본을 정벌하자. 그런데 배가 없으니까 자기네는 걸 못하니까 그럼 이제 고려 보고 배를 만들어라 해서 고려가 배를 대갖고 2번이나 이제 침략을 하죠. 두 번 다 침략에 실패하는 이유가, 군사는 가갖고 잘 싸우는데 뭐가 뭡니까? 거대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함대들을 몰살을 시키죠. 그래서 그 태풍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미까제, 신풍. 가미까제라고 해서 왜 그 2차 대전 때 미국 해군들이 올 때 일본 해군 조종사들이 자기네 폭탄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폭탄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가갖고 그 배를 비행기체 가갖고 충돌해갖고 미군하고 싸우던 걸 보고서 이제 그게 최초의 이제 테러범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가미까제인데, 그 가미까제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여몽연합군이, 원나라하고 고려연합군이 자기네한테 왔을 때에 신풍이, 하나님 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괴멸을 시켜버렸던 게 있기 때문에 가미카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두 차례 거대한 정벌을 했다 끝내 일본 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대륙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때의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는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쿠빌라이가 그렇게 전쟁을 시켜놓고 나서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보내달라 그랬더니 강남에 쌀 10만 석을 보냈는데, 강남이라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난생 처음 먹어보는 기가 막힌 쌀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조선 쌀은 이제 강남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강남이 놀라웠습니다. 강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가 사실 마르코폴로가 가서 쿠빌라이를 만났다 그러고 쿠빌라이 밑에서 십몇 년을 살다가 왔는데, 이 그 1275년에서 1292년까지 17년이나 원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쿠빌라이를 만나는 마르코폴로 뭐 사진도 있고 그런데, 마르코폴로가 여러분 아시죠? 뭐 스파게티도 가져온 것도 중국의 국수를 가져와서 그게 스파게티고, 피자도 아마 중국의 떡을 가져가 갖고 그게 피자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를 영어로 폴슬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저도 몰랐었는데 책 쓰다가 알게 됐는데, 폴슬렌이 뭐냐면은 이 이탈리아에서 나는 지금 애저 있죠? 요 조개, 반짝반짝하는 이 조개, 요 애저를 이태리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폴첼라나, 폴체 할 때 이게 폴크, 우리가 하면 돼지고기 아니에요. 폴첼라나가 뭐냐면 돼지 새끼 같이 예쁘고 그렇게 모양은 그렇고 근데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랬더니 마르코폴로가 원나라에 갖고 도자기를 보더니 이 도자기가 자기네의 폴첼라나하고 같다 그래갖고 그게 폴슬렌이 돼갖고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고급 자기를 보면 폴슬렌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애저같이 생긴 개오지라는 조개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문명 교류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의 역사가 왜 강남으로 가게 되느냐? 그건 양귀비와 알록산의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사의 난.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역사에서도 많이 아시지만 당현종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고 수십 년 동안 통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갖고 양귀비한테 홀려서 양귀비한테 빠졌는데, 양귀비를 가장 따르던, 양귀비를 누님으로 그야말로 섬기면서 따르던 안녹산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수하고 양귀비의 오라버니하고 권력 싸움이 붙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양귀비가 자기 오라비 편을 드니까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그렇게 영화를 이루고 있던 당나라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티븐 핑거라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천사?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하버드의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 이때 벌어졌다 그럽니다. 안녹산에. 그래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기 전인 755년에 당나라가 공식적인 인구 조사를 했더니 당시 인구가 5,291만 명이었습니다. 가구가 890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764년 안녹산의 난이 난 다음에 인구가 자기네가 통계를 낸 게 1,690만입니다. 물론 3,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많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뭡니다.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돼서 다 유랑민이 되고, 그러니까 호구조사 자체가 이제 안 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가구도 결국은 290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탱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세금도 안 거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6년 사이 인구가 3,600만이 감소를 합니다. 강북이 이 난리가 나니까 중국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 전란을 피해서 중국의 사대부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점점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양자강을 아예 건너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양자강 남쪽은 밀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보면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자기 오나라하고 위나라하고만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총나라의 영토를 넘기려고 남쪽으로 정보를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떠나서 가서 제갈량이 맞닥뜨리는 군대들이 뭐냐면은 뭐 거북이 등에다 쥐고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토벌을 하려 그래 갖고 뭐 제갈량이 화공을 쓰고 그래 갖고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 죄 때문에 명이 짧아진다고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남송 이전에 중국의 강남은 완전히 밀림, 이상한 토족들이 사는 그런 그런 땅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를 중국이 10세기, 11세기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명이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거를 보시면은 이게 위가 진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금나라죠,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남쪽이 여기가 이제 송나라였던 거죠. 고려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진나라한테 뺏겼고 이제 남쪽은 송나라가 이제 그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옥한 줄은 알지만 거기에서 열매나 이런 것만 따서 곡식이나 이런 걸 해서 그냥 대운하로 수송을 해서 먹던 그 양자강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살게 되니까 양자강 유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송나라의 위대한 업적인데, 양자강은 여기 보시면 양자강 유역입니다. 지금 요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상해가 있고요. 상해가 있고 항주, 아까 말씀드린 항주 있고 남경 있고. 근데 상해가 이때만 해도 뭐 상해는 굉장히 나중에 19세기나 와서 개발이 사실 되는 도시고, 이 유역이 전부 다 바닷물이었습니다. 이게 양자강 삼각주라는 게 바다가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다였는데요. 이 송대 사람들이 놀라운 게 이 바닷물을 다 빼버립니다. 몇천 헥타를 갖다 그 바닷물을 다 빼고 강 물줄기들을 다 돌려가지고 그걸 전부 다 민물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옥토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콜로라도 강 이런 물을 대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옥토가 된 게 캘리포니아인데 원래가 사막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건 바닷물로 아무것도 못 자라고 맨날 범람만 하던 양자강 유역을 물기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옥토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를 한 게 소위 그 왕안석이라는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왕안석이 11,000개의 관계 취수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저수지를 건설한 게 둘레가 45km가 되는 저수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천 헥타르를 했는데 1,100만 헥타르의 농지를 개간을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요. 정말로 캘리포니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이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처음으로 시비법, 뭐냐면 거름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 인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축분만 가축에서 나오는 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쓰기 시작해서 고도의 이 비료를 주는 기법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양법이 이때 나옵니다. 이양법 뭔지 아세요? 모내기 하는 거죠, 모내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는 게 아니라 모판을 만들어서 어린 모를 심어가지고 그게 자랄 때,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자랄 때까지 뭐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쭉 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송나라 때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모내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양법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이걸 돌리는 게 뭐냐면 수차입니다. 수차.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바가지가 쭉 연결이 돼서 발로 돌리면은 그게 물을 길어 가지고 올려서 논에다가 물을 갖다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수차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발명이 되고 이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송나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곡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휴한법이 극복이 됩니다. 휴한법 뭔지 아세요? 농사 한 번 지으면 지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1년, 2년은 또 쉬게 해야지 지력을 회복을 해서 또 뭐를 심으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비료를 쓰기 시작하고 이양법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휴한법이 극복이 되니까 뭐예요? 매년 농사를 그 땅에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휴한법만 1년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농사 지을 땅을 매년 농사를 짓게만 되더라도 2배, 3배가 되는데 거기에다 모내기에다가 12법까지 나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풍족한 농업 생산 기술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에서 보면은 층층 계단식 논, 저 꼭대기까지 물을 다 길어 오르는 거예요. 저런 강남에 가면, 중국 강남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송나라 때 이제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 강남미가 아까 말씀드린 쿠빌라이가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니까 이미 그걸 다 물려받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에도 보내주고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쌀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놀라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쌀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사실 쌀도 이때 처음 주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주식이 북쪽에 가면 뭐가 많이 납니까? 쌀은 남쪽에서만 납니다. 북쪽에서는 밀가루, 밀, 옥수수 이런 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북쪽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국수, 무슨 만두 이런 거 전부 다 북쪽 음식들이죠 원래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쌀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쌀이 주식이 되는 게 이쪽에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뭐가 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가난한 겁니다. 너무 한 사람이 쌀을 먹을 거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래서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되면은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에를 치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약국을 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서로가 사고 팔고 하면서 상업이 발달이 되기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송나라 때 처음으로 간신히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갖고 입에 목에 풀칠하듯이 그 정도로만 농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잘 살기 시작하는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 중국의 산업력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때 철 생산 능력이, 송나라의 철 생산 능력이 1070년대에 송나라가 연간 7만 5천 톤에서 15만 톤의 철을 생산을 해냅니다. 18세기 유럽이요,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 18세기 유럽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쳐서 14만 5천 톤에서 18만 톤을 생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조각 능력이 이미 1070년대에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철 생산량의 증가량을 보면요, 영국이 1540년에서 1740년 200년 동안에 4배가 증가를 하는데 송나라는 850년에서 1050년 200년 동안에 12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사학자들 중에 한테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왜 유럽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이 철량 생산량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우리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왜 중국은 초기 단계를 보면은 유럽의 산업혁명 못지않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역사의 현상이에요. 왜 저기서 중국은 멈춰버렸는지가 아주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입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유해지냐면은 1085년에는 송나라에 동전이 60억 개의 동전이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물건이 많아지고 그걸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주조를 해내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뭡니까? 너무 무거워서 물건을 살려면 이놈의 돈을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안 되니까 세계 최초로 지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이 그때 실제로 지폐를 찍어내던 판입니다. 그래서 지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나침판이 나오고 화약이 발명이 되고 목화재배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목화가 당태종이 목화가 원래 나온 게 해남섬입니다. 지금 하이난섬 있죠? 하이난섬에서 목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당태종이 해남섬을 정복을 하고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목화가 중국으로부터 전달이 돼서 그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 문익점이 그걸 뭐 어디다 통에 넣어서 간신히 그걸 빼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목화 재배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목화 재배가 일어나서 의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최초로 1억 명을 이때 돌파해요. 조선의 인구가, 고려의 인구가 300에서 500만 사이였었어요. 항주 도시 하나만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뭐 화약이 발명해서 로켓포들이 있고, 왼쪽 밑에 사진이 그 로켓포입니다. 연발로 계속해서 이 화살들이 나가게 로켓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과학 기술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 송나라가 나라를 지켜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배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50여 개국하고 송나라가 교역을 합니다. 완전히 열린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갖고 강대국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면서, 그래서 전 세계 그때의 중국의 비단, 중국의 자기 뭐 이런 게, 그래서 실론, 보르네오, 자바, 인도, 메카, 이집트, 바그다드, 아만, 시칠리아, 모로코, 탄자니아, 소말리아, 일본, 고려 다 다니면서 송나라 무역상들이 무역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부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영화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하나 1126년에 쓴 동경몽화록인데, 어떤 사람이 그 북송에서 북송의 수도는 개봉이었었는데 강북이었었죠. 근데 이제 밀려서 내려와서 남송 때 항주로 수도가 바뀌고 양자강 남쪽으로 와갖고는 옛날 자기가 개봉에 있을 때의 세월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를 쭉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한번 뭐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재밌는데, 그 중에서 딴 거 말고 이 먹을 거가, 이 1126년인데 먹을 거가요. 요즘 우리 뭐 어디 가면 먹을 거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음식 뭐 어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다 푸드 코트 있고 그래갖고 막 완전히 푸드 코트예요. 진짜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푸드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든. 주장문을 나와서 곧바로 가면 용진교가 나왔다. 주교에서 남쪽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수반, 삶은 고기의 일종인 오육과 건포를 팔았다. 옥루 앞에서는 오소리고기와 들여우고기, 닭고기 포를 팔았다. 매시내와 녹시내 가게에서는 거위, 오리, 닭, 토끼, 간과 폐, 장어와 만두, 닭껍질, 콩팥과 닭 으깬 것을 팔았는데 이런 음식들은 가격은 각각 15문을 넘지 않았다. 조시내 가게는 간단한 음식을, 정말로요, 자세히도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즐길 수가 있느냐? 엄청난 잉여가 나오고 여가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사 먹을 사람들이 있어야지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당시의 영화라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그 다음 한 100년 후에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가 이걸 이어받았는데, 그때 마르코 폴로가 와서 보고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유럽 사람이 와서 보고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걸 보고 가갖고 동방견록을 쓰면서 중국의 영화가 세계 최고라 그러는 책을 쓰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에서 때부터 이미 뭡니까? 강남 그러면 그냥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강남이 아니라 흥부전에 보면은, 그죠? 거기서 흥부가 그 다리뼈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주면서 뭐라 그래요?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 먼 만리 강남을 평안히 잘 가거라. 그렇죠? 겨울이 되면 제비가 강남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압구정동에 가면은 안 되죠. 겨울에 압구정동 가봐야 얼어 죽습니다. 중국 강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거는 서초동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강남을 간다는 얘기죠. 강남콩이라고 하지만 이게 강남콩, 중국 강남콩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 속에서도 강남은 부와 영화, 풍요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죽어라고 이 강남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시대 말에 있었던 공민왕의 개혁이고 뭐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배우고 저걸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따라가고 뭐 자동차를 어떻게 산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랑 똑같이 고려시대 말부터 이걸 어떻게 배우지? 이걸 어떻게 배우지? 그래서 이것도 고려 1314년에 고려사에 보면은 성균관에 모여 새로 구입한 서적을 열람하는 한편 경학시험을 보였다. 당초 성균 제거사에서 박사 유연과 학유 유적을 중국 강남으로 보내 서적을 구입하게 했는데 도중에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유연 등이 빈털터리를 중국 해안에 표박했다. 마침 태자 부참군으로 남경에 머물고 있던 판전 교시사 홍약이 유연에게 보처 150정을 주어 경학 관련 서적 18,000권을 구입해 귀국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 뭔가 새로운 기술, 엔진 뭐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를 구입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냉장고는 가전제품 뭐 어떻게 만들고 뜯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를 고려시대에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무슨 나라가 이렇게 부유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 11년 보면요, 공민왕이 이래요. 밀직제학 백문보가 다음과 같은 차자를 올렸다. 강회, 강남, 회하, 그렇죠? 양자강과 회하. 그러니까 지금 양자강 삼각주, 거기에 사람들은 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홍수와 가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수차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괴어 있는 논에 농사를 지을 때 용수로에서 물을 끌어들일 뿐 수차로 물을 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발 아래에서 한 길도 못 되는 곳에 도랑이 있어도 그저 내려다보기만 할 뿐 기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논은 물이 괴거나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 수차를 발명합시다. 수차를 발명합시다. 그래야지 이거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이제 당시 최고의 산업 기술을 이제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계수관에게 명령해서 수차를 개조하도록 이 기술을 민간에 그런데도 또 민들이 직파와 이양을 겸해 힘을 기른다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종자도 망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판을 해서 이양법 모내기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미 고려 말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개혁이 뭐냐면 우리 때나 그때나 그래요. 잘 사는 나라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으면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왜 저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차,
이양법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주자성리학자들이 나와서 유교 쿠데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교학자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태조 이성계를 얹혀갖고 이조가 이제 주자성리학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아요. 공민왕이 한 고민이나 세종대왕이 한 고민이나 똑같습니다. 100년 후에도 한데 호조의 전지하기를 본국 인민들이 다만 재언의 목리만을 알고 수차로 관계하는 유익한 방법을 몰라서 한재만 당하면 농사를 실패하고 나니 실로 딱하고 민망한 일이다. 그래서 제발 좀 이 수차 좀 발명하라. 또 임금이 사정전에 수차에 설치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외국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도 모두 수차의 이익을 받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만 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나라 수차를 발명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이게 안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논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논농사를 공민왕 때부터 세종 계속해서 이 이양법이 되는 중국의 이 놀라운 논농사를 배우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의 산업 기술이니까 우리가 제철 자동차 산업 배우려고 하듯이 그거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논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논농사 물입니다. 물. 논농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김포 평야, 우리 무슨 호남 평야, 어디 평야에 가면 뭡니까? 평야는 인공 호수예요. 사실은 논농사를 하려면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농사가 쌀 농사가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 1년에 4개월씩 계속해서 장마가 져야지 간신히 그게 물에 항상 고여 있으니까 인도 이런 데선 쌀이 내버려둬도 3모작, 4모작이 저절로 하도 많아서 추수를 못합니다. 그게 되는 게 양자강 유역이 물이 그래도 양자강에 워낙 물이 많고 그거를 놀라운 치수 사업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기계 공법을 써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서 수차까지 되면서 간신히 그렇죠?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비슷하게 따라가니까는 그 정도의 부귀 영화를 송나라 때 누리기 시작을 하지만 고려 조선은 논농사를 짓기에 가장 부적합한데 우린 비가 안 옵니다. 2주 장마 지고 말아요. 그러면 이 논에다 물 대는 일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거의 수차까지도 발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이 그거를 하고 싶어갖고 이제 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수차를 만들어 보라고 별거를 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축구기를 만들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비가 도대체 얼마나 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물이 없어? 누가 한번 재봐라. 그러니까 축구기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무슨 일이 있다고 축구기를 만들겠습니까? 예? 어느 날은 뭐 과학의 날,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으면 어느 날은 과학의 날을 해갖고 오늘은 과학기술에서 장영실을 불러갖고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전부 다 지금 이 사람은요 갈 길이 바쁜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포항제철 짓는 거 가서 보고 경부고속도로 짓는 거 가서 보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방조제 짓는 거 보고 댐 짓는 거 보고 그 산업화를 하는 현장에 가서 보기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경복궁에다가 못판을 짜놓고 매일 가갖고 봤대요. 못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래서 왜 이게 안 자랐느냐. 그러니까 비가 오는지 일조량은 어떤지 그러니까 해시게 만들어 보라고 물지게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수차 만드는 방법에서 이 모든 거를 갖다 계속해서 퍼뜨리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써갖고 이 새 농법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산업혁명을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게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어쨌든 독일에도 가보고 가서 제철소 들여오려고 그러고 오토반 보고선 고속도로 지어야겠다고 그러고 미국에 가서 뭐를 보고 그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새 나라, 새 산업기술을 위한 새 랭귀지를 위해서 훈민정음까지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새로운 쉬운 글로 좀 퍼뜨리라고, 새 이념과 새 기술을 퍼뜨리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놀라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생각하기를 이 산업혁명을 들여오는 거하고 남송의 주자학을 들여오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놀랍게 이 농법에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 보시면 권농법이라는 책을 이 사람 권농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자세하게 당대 최고의 농업 기술을 이 사람이 완전히 소화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현감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정말로 그 쌀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를 언제 심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하고 그것에 맞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이게 주자성리학을 갖고서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그걸 같이 이제 들여오게 되면서 주자성리학하고 강남농법을 동시에 들여와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세종대왕이 하는 그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조선이. 여기까지는 놀랍게 열려 있어서 그때는 이미 명나라로 변했지만 어쨌든 명하고 모든 걸 틀면서 중국의 선진 기술과 선진 이념과 이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요, 고려시대에 고려 왕실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부마국이 되는 거죠. 속국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나라의 속국이 됐다, 또 이제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일제시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려의 왕자가 세자가 되는 순간 무조건 연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연경에 데려가서 원황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세계를 다 정복을 했고 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고 완전히 열려있고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열린 다국적 사회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도 와서 살다가 아무렇게 생활하다가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종교적 자유가 다 있었고,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몽고 말을 배우고 중국의 문명을 다 습득을 한 다음에 몽고의 황실의 공주랑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로 와서 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앞서가는 도시에서 살다가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어디서 살다가 갑자기 완전한 시골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들은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고쳐보려고 이 나라를 원나라 따라가게, 중국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씁니다. 왕들마다 그럽니다. 공민왕이 유명하지만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완벽한 교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워싱턴이 됐든 뭐 런던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최고 지도부들하고 같이 학교 다 나오고 친구 다 돼가지고는 그런 거를 거기에 있는 산업과 모든 거에 CEO들하고 다 알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거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주자성리학 같은 게 물밀듯이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충수관 같은 사람은 왕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다시 연경으로 돌아가서
만권당이라는 연구소를 차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워싱턴에 가서 무슨 헤리테이지 재단이다, 무슨 CSIS다 하여튼 그런 띵크탱크를 거대한 거를 지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중국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게 하고 다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 2세 3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색 정몽주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자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속국이었다 그러지만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사 쪽으로 보면은 완전히 뚫려서 고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걸 이용해서 조선이 고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에 인구 500만에서 시작을 해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되면 인구 1000만이 됩니다. 인구가 배로 늡니다. 그러면서 주자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율곡 퇴계까지 가면은 주자학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여왔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가 거기 못지않은, 조선이 중국 못지않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서 사단칠정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기고봉하고 퇴계가 논쟁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주자성리학 국가로 이제 자리를,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리고 참 이때 좋았던 게 뭐냐면 명나라하고 조선이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공국을 자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중국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북방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외적은 북쪽에서 침략해 오셨어요. 왜구들하고 북쪽에서 침략해 들어오셨습니까? 압록강을 지켜야 되고 평양을 지켜야 되고 함흥을 지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맨날 육진을 개척을 해야 되고 여진족을 쳐야 되고, 뭐 어떻게, 아니면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황건족이 쳐들어오고 홍건족이 쳐들어오고 이러는데, 맨날 그 북방 영토를 지키려고 가갖고 이제 엄청난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재정인데 명나라하고 친하니까 뭐예요? 북방에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뻥 뚫려 있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경제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남쪽에는 뭐예요? 일본도 자기네들이 전국시대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도 아무도 일본에서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1392년에 세워져 갖고 1592년 임진왜란이 날 때까지 외적의 침입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 처음에 뭐 이성계가 최영이랑 해서 왜구를 무찌르고 이런 공을 세웠지만, 또 여진족도 무찌르고 이런 거를 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국방비를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아무런 국방 방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게 형편없이 당하냐면은 200년 동안 국방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친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이 없고 중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민주화가 다 돼 있고 우리가 통일이 돼 갖고 우리도 민주국가고 중국이 민주국가고 산업국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한테 축복이 되죠. 엄청난 교역이 일어날 거고 인구가 왔다 갔다 할 거고 배우고 서로가 거기가 얼마나 잘 살고 좋아지겠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이거를 철통같이 경비를 하려고 도대체 60만 대군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을 경제에다 돌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랍게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조선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초반에.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이렇게 당장 쳐들어오겠다라는 외적들이 겹겹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 속에서 민주화를 이룬다는 건,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설명이, 거의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200년이 간 다음에 역시 조선의 좋은 시절이 끝납니다. 좋은 시절이 우선 끝나는 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으로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런 말할 수 없고요. 다시 한 500만으로 줄고,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농지, 개간할 수 있는 농지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농사직설하고 강남농법 배우자고 했고 난리를 쳐가면서 200년 동안 간신히 해서 그래도 인구를 배로 늘려놓아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 그게 여가가 있으니까 주자학자들도 성리학자들도 나오고, 퇴계 같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율곡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풍요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임진왜란으로 그 농지가 사라지면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1910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세종대왕 때에 우리가 조선이 갖고 있었던 그 정도 면적의 농지를 다시는 회복을 못합니다. 조선 후반기가 얼마나 후졌었느냐가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럼 19세기가 되면 인구가 거의 1500만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농지가 세종대왕 때의 농지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500만 대. 그러면 1500만이 그걸 갖고 먹고 살라 그러면 먹고 사라집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조선 말기가 얼마나 피폐했고 얼마나 궁핍했다라는 걸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만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1644년에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은 1638년에 일어나고 1644년에 명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명이 멸망을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300에 나오는 제렛 바틀러라는 그 호주 배우가 그 FBI 요원인가로 나와갖고 이제 여기는 아마 북한 무슨 군이 쳐들어가서 백악관을 점령하고 문제는 보면, 그러니까 사실 9.11 사태 났을 때 저는 그 쌍둥이 타워 무너지는 거 생중계로 보면서 느꼈었던 그 공포심 비슷한 거죠. 근데 백악관이 진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최후의 날,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최후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기 나왔구나. 9.11 사태요. 생각나시죠? 이거는 도대체 이거를 딱 봤을 때, 그때 퇴근해 갖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고 계신데, 얘야 이게 지금 뉴스니 뭐니 그러시는데, 이게 영화인지 뉴스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게 뉴스 실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두 번째 탑에 충돌하는 걸 보고서, 그때 제 가족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애들 제가 안식년 갔다가 두고 와서 전화를 하는데 몇 분 전까지도 퇴근길에 차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두절이 되어 있잖아요. 딱 끊기잖아요. 와, 그때의 이거는 뭐 화가 나고 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멘붕이죠. 그야말로 멘붕.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가 망했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붕지혜의 시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시대가 천붕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어요. 제 책에서 역사만 쓰지 요즘 얘기 잘 안 하는데 딱 한 부분에만 제가 그걸 딸리 비유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뭐라고 썼는지 하면요, 그때의 명나라가 여진족, 그렇죠? 누르하치, 건주 여진족입니다. 여진족한테 무너졌다라는 건, 한테 명나라 수도가 뺏겼다라는 거는요, 지금 김정은이 워싱턴을 가서 워싱턴을 점령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따라가겠고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더니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네끼리 무슨 난리가 나갖고 뭐 의사당을 쳐들어가고 쪼쪼쪼 하더니 하는데 국방이 무너지고 어쩐다 하더니 북한이 쳐들어가고 워싱턴을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건주 여진은 백두산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그 건주 여진의 한 사람이 퉁두란이 누구 이지란, 나중에 태조 이성계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같이 활 쏘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그 이지란이 그 같이 건국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진족은 우리한테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너무 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르하치가 뭐를 하냐면 인삼을 캐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10만이에요. 10만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진족하고 우리가 조선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백두산 유역에 있는 그 삼을 캐가지고 중국에 팠는데 네 삼이다 내 삼이다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랑 비슷했던 사람들인데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명나라를 대명을 인류 문명의 최고조에 달했던 명을 점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격입니다.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조명 관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관계하고 조명 관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나니까 중국이 수십만 대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도 큰 역할을 하지만 육상에서는 결국은 명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기는 겁니다. 물론 초토화가 돼버리지만은. 그런데 그 임진왜란을 치르느라고 명이 멸망을 할 정도로 많은 군사와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조선을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죠. 조선을 친 다음에는 명나라로 오겠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이 그랬으니까. 자기는 명을 치러가고 인도를 치러가는 거지 조선은 관심도 없으니까 길을 비켜달라는 건 안 비켜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선의 입장에서 봐서는 명이 수십만 대군을 보내고 자기네 예산의 1년 예산의 3분의 1씩을 조선에 투입하는 군대에다 써가면서 결국은 막아줬으니까 조선을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거를 재조지은, 다시 만들어주는 은혜, 다시 나라를 만들어진 은혜라 그래서 끝까지 명을 숭상을 하는데 6.25 때 미국이 참전해주는 메가더 장군이 와갖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걸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보존해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임진왜란 때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해준 명나라가 지금 여진족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지금 김정은이가 가서 워싱턴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일본군 30만 대군데 명군이 17만을 보내고 연으로 따지면은 그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70만 대군이고, 당시에 30만 대군이면요, 여러분, 일본이 30만 대군을 배를 띄워서 여기를 보냈다라는 건요, 이건 당시 세계 최고의 무력 강국이었습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쳐들어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랑 영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그 무적 함대가 3만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군이 다 합쳐서 2만이었습니다. 이게 동시대 아닙니까? 1500년대. 그런데 일본은 30만 대군, 그것도 조총으로 다 무장을 한. 그래서 명의 전쟁 비용이 1700만 양 은과 보급품, 명조정 1년 세입의 50%였네요.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누르하치의 청나라에 대비를 못해요. 누르하치가 8기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도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의 1594년에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압록강 유역에 가갖고 염탐을 하게 해요. 뭐 협상을 하러 또 10만이 인삼 때문에 잡힌 사람들을 협상하러 풀어주라고 협상을 하러 가지만 그때 가서 보고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군대가 강해지고 있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당시 한 10만, 15만밖에 안 돼요. 여진족이 건주 여진. 그 10만, 15만에 1594년에 10만, 15만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1644년이 되니까 명나라를 집어삼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진족입니다. 여진 우리 그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그림에도 나오는 저렇게 말 타고 가는 전형적인 여진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선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여기가 건주 여진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건주 여진 백두산 유역.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누르하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건주 여진이고 저쪽 더 만리장성 가까이 와서 해서 여진이 있고 야인 여진이 있고 여기 심양이 있고 이제 이 산해관을 건너서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건너서 산해관을 넘어가야지 이제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르하치라는 뛰어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미국의 국부들이 1776년에 미국 혁명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태조 이성계랑 정도전 같은 사람들을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조선을 세우는 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게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진족에서 시작해서 이게 누르하치고 이게 청태종 중간이 홍타이지라고 하는 청태종 그 남한산성에 왔던 그 청태종이고 이게 도르곤 이 청태종의 이복 동생 그리고 청태종이 죽으니까 그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실제로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를 정벌하는 게 그게 이제 도르곤이고 이건 이제 전형적인 그 만주족 우리가 최종병기 활 이런 데서 보는 그 바로 그 만주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이 어떻게 나라를 만든지 아세요? 아까 1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강했지만 만리장성 바깥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 바깥은 몽고족이 원나라의 몽고족이 다시 만리장성 바깥으로 가서 북원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살고 있었고 여진족은 이 사람들이 직접 군사적으로 정복을 못하니까 여진족한테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니까는 무슨 라이센스를 주냐면은 인삼, 삼, 피혁, 뭐 해동총 보라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 변방 도시에 와갖고 명나라한테 그거를 팔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명나라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권이니까 굉장한 이권이니까.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한 500개가 있었어요. 누르하치가 이 여진족을 통일한다는 게 뭐냐면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씩 가서 군사적으로 쳐서 그 라이센스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만주에서 갖고 있는 삼을 태서 중국한테 팔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중국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진시황 때부터 영약이라 그래갖고 이 삼을 너무 좋아하는데 중국의 산삼이 산시성에서 나는데 그 산시성 거가 명나라 때 오면 다 고갈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수출 물량을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삼이 나는 데가 백두산.
거기를 건주 여진이 잡고 있었던 거죠. 누르하치가. 그래서 이제 이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갖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은 누르하치가 뭐를 잘못을 해서 명조정이 너 2년 동안 못 팔아 그랬더니 30만 톤의 삶이 썩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세계 경제사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명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아서, 명나라는 아까 그 강남농법 이런 게 계속해서 원나라 통해서 있기 때문에 명나라에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데 실제로 명나라는 동전을 은으로 썼어요. 진짜 은화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뭐 구리를 대충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은화를 썼어요. 그게 왜 은화가 가능한지 아세요? 명나라 직접,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까 피자 말씀도 드리고 스파게티 말씀도 드렸지만,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져가서 아직까지도 영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차입니다. 차. 중국 차가,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해갖고 무슨 뭐죠? 스타벅스부터 시작해갖고 하나 건너끔씩, 가게 하나 건너끔씩 이 커피숍이 돼갖고 커피를 우리가 엄청 양을 지금 마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유럽이 중국 차를 발견하면서 차가 최고의 기호식품으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상인들은 중국에 와서 뭡니까? 차를 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단도 사가고 물론 도자기도 사가지만 차 사가는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유럽에서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나라가 유럽으로부터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500년대에 지금 뭐를 살 겁니까? 명나라가 아직 여기 산업혁명도 안 일어났고 과학기술도 없고, 뭐 비단을 명나라에서 사가겠습니까? 뭐 나침반을 사가겠습니까? 화약을 사가겠습니까? 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은. 그럼 유럽은 모든 은이 어디서 주로 납니까? 남미에서 나잖아요. 남미를 누가 먹습니까? 스페인이 먹어서 스페인이 페루고 이런 데서 엄청난 은광을 해갖고 그거를 다 파내면은 그 은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중국은 우리 은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을 캐면 그냥 중국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이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하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독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보스턴 티파티라는 게 있어요. 요새도 그 티파티라는 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스턴 티파티가 뭐냐면은 미국의 상인들이, 왜 미국은 자기네는 세금을 내는데 왜 자기네는 영국 의회에 자기네 의원이 없느냐가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의회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시민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나를 대변할 나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식민지라 그랬고 영국 정부가 자기네 국회의사당에, 그러니까 미국 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식민지로부터 세금은 걷어가면서 대표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표권을 달라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영국이 줘버렸으면 되는데 미련하게 그걸 안 주고 싸우겠다 그래갖고 미국 독립을 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최초의 적극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 반항 사건이 뭐냐면 보스턴 항구에 또 차를 수입하는 차를 가득 실은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올라가 갖고 인디안으로 가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배 차들을 갖다가 다 바다에다 부어버리면서 농부들이 뭐 우유를 하다가 안 팔리면은 다 부어버리고, 뭐 그렇죠, 우리가 농작물을 다 버리듯이
그런 일을 해서 그게 보스턴 티파티가 돼서 그게 미국 독립혁명의 기폭제가 돼요. 그런데 왜 그때 거기에 이 티를 파는 배가 와 있었느냐? 그게 남미에서 올라오는 은하고 중국에서 오는 티를 바꾸려고 해서 거기 와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최대의 무역 시스템입니다. 이미 명대의 이때의 세계 무역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무역 역조가 사실은 끝까지 해소가 안 됩니다. 영국이 이 무역 역조를 해소하려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못된 짓이 뭡니까? 아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역 역조를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작한 무역 역조가 중국에 대한 무역 역조가 해소가 안 돼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은의 3분의 1이 누르하치한테 갑니다. 이것 때문에 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심양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포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15만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인구가 15만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병자호란에 쳐들어올 때에도 5만이 안 돼요. 인구가 15만인데 5만 장정이 안 나와요. 군대가. 그 5만도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병자호란을 일으켰는데 거의 1,000만인 조선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만이 조선에서 50만 끌어가고 몽고 복속시키고 요동 정벌에서 요동에 150만을 흡수해갖고 한 150, 200만이 채 안 됐을 때 그때 산해관을 넘어가서 1억 5천인 명나라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경제력입니다. 모든 게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을 가지고요, 조선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포로로 잡아가면은 물론 노예로도 많이 쓰지만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접을 하는 게 뭐냐면 기술자들이에요. 특히 철 주조할 줄 알고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은 와서 집 주고 노비 주고 다 주면서 완전히 심양해서 너 대포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명나라가 갖고 있는 홍이포라는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만들어준 그 포르투갈제 대포 못지않은 대포 좀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기술력을 다 동원을 해서 사실은 군사 강국을 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명나라의 그 기술력과 그거를 넘어서 산해관을 넘어갔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청을 이제 세워서 대청 제국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사가 다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멘붕이 온 거 아닙니까? 천붕지해. 그럼 이제 조선에서는 어떡합니까? 아까 그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 북한이 워싱턴을 점령해 갖고 미국이 이제 주체사 상행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버리고 우리 주체사 상합니까? 아니죠. 숨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 불꽃을 그걸 이어가야 되겠다. 그 문명을 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선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야만족,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야만인들이 중국을 했으니까 중국의 대중화 문명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력에는 굴복을 하지만 숨어서는 뭐를 해요? 소중하다. 우리가 명나라의 그걸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맥을 이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걸어 닫아야죠.
바깥으로부터 걸어 닫아야죠. 그래서 완전히 조선이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는 완전한 쇠국이 됩니다. 쇠국은 나중에 위정척사파 무슨 그 화서 이항로 면함 최익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딱 완벽한 고립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 뭡니까? 임진왜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그때 뭐 대마도 정벌도 하고 그렇지만 외에서 하도 무역 좀 하게 해달라니까 삼포를 열지 않습니까? 그 삼포 중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다 닫아버리고 초량진, 그렇죠? 동네의 초량진에 거기 부산포 하나만 열어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닫아버리고, 그것도 대마도 사람들 중에서 조선에서 준 도장을 찍은 그 찍힌 증을 갖고 있는 배 20척만이, 1년에 20척만이 외관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고, 근데 외관이라는 것도 요만한 땅에다, 여기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렇게 완전히 고립된 데다 만들어 놓고서 철조망을 쳐갖고는 들락거리지 못하게, 조선 사람 못 들어가게, 상인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일본하고는 완전히 걸어 닫는 겁니다. 청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청나라는요, 조선을 걱정한 게 아니라, 청나라는 자기네가 만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주가 영험한 땅이라 그래갖고, 신선한 땅이라 그래서 만주를 닫아버려요. 만리장성 이후에 지금 만주에는 한족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한족이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188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간도 지방 이런 데 가면 조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압록강만 건너가면 그쪽 간도가 되는데 유랑민들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데, 지금 청나라는 자기네 선조들의 땅이라 그래서 한족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만리장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도를, 옛날 지도를 갖고 왔는데, 요게 요렇게 누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유조변이라 그럽니다. 유조변이 뭐냐면 버드나무 철책이에요. 수백 킬로에 달하는 버드나무 철책을 쳐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다 쳐가지고는 아예 한족이 여기도 못 들어오고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연행사라고, 그래도 조공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조공을 바치려면 연행사는 뭐예요? 한양에서 시작을 해갖고 평양으로 해갖고 의주에서 건너가갖고 요동반도를 거쳐서 해변가를 해갖고 산해관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만리장성으로 해갖고는 연경에 들어왔다가 돌아오는 길도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남쪽 일본하고 완전히 닫아버리고 중국하고 완전히 닫아버리면 조선은 완벽한 고립입니다. 그때부터 200년 동안 완벽하게. 근데 완벽한 고립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사상과 이념이라도 다 썩습니다. 정말로 썩습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순간 중에 하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야말로 역사의 가정은 없다라고 아까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소현세자가 누구냐면요, 아시죠? 인조의 아들, 큰아들, 세자였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청태종이 이제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갈래다 강화도도 못 가고, 원래는 또 강화도로 피신하면 될 줄 알고, 몽고 때부터 우리는 장기가 강화도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데 너무 빨리 전광석화까지 그 청군이 쳐내려와갖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쳐내려서 강화도까지 가질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청태종한테 꼼짝없이 이제 당하고 나와서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이제 거기서, 근데 어쨌든 소현세자는 강화도를 먼저 지키다가 그때에 끌려서 소현세자 내외하고 그 동생 복림대군 내외,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림대군 내외가 도루곤한테 붙잡혀서, 아까 그 청태종의
이복 동생 도르곤한테 잡혀서 직접 도르곤이 이 사람들을 끌고서 이제 심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네 저 만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합니다. 인조가. 그럼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는데 가서 우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하고 자기 데려간 뭐 그래도 세자니까 뭐 그래도 식솔 몇십 명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 같은 걸 짓고 그래갖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이 남으면 청나라에서 잡혀간 인질들을 시장에 가서 사서 그 사람들 풀어갖고 조선에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청태종하고 도르곤이 그렇게 좋아해 소현을. 그래서 도르곤하고는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갖고 청태종하고 도르곤이 자기네가 사냥을 가든지 무슨 예식이 있든지 별장으로 피서를 가든지 전쟁을 나갈 때마다 꼭 소현세자를 대동하고 나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새 나라가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전투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만들어서 조정을 이렇게 개혁을 하고 강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앞에서 딱 그 시간이거든. 인질로 잡혀있는 기간이거든요. 그걸 다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현은. 그런데 조선에서는 뭐냐면은 야 이놈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조선에서 맨날 병사 몇 명을 보내라, 여자 몇 명을 공료로 바쳐라, 뭐 이런 요구들이 오면은 그걸 꼭 소현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은 아버지랑 해갖고는 조선 이놈은 도대체 거기 보내놨더니 거기서 이런 걸 막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놈들의 앞잡이가 돼갖고 자꾸 조선에서 내놓으라는 소리만 너 하고 있는데 너 좀 뭐하는 놈이냐고 극도로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고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웠을까 하는 그 상상을 해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 소현이 결국은 청태종이 죽고 도르곤이 완전히 잡고선 도르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이끌고 산해관을 뚫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산해관 아까 사진 나왔었죠. 아까 그 산해관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구나. 이게 산해관입니다. 산해관이 어딨냐면은 만리장성이 맨 끝나면 만리장성이 저쪽에서 시작해서 쭉 와갖고 내려와갖고 북경 바깥을 돌아가지고 요동반도로 내려가서 발해만 바다에서 끝나야지 그게 꽉 막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바다의 면에 있는 그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만리장성의 문이 산해관입니다. 그래서 맨날 산해가 천하제일관이라고 써있는데 이 산해관을 통해서 모든 사신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하니까 하여튼 이 산해관이 이 산해관이 넘어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저게 이제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청나라군이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에 입성할 때 같이 소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자금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자성의 난 때문에 이자성이 불을 많이 지르고 갔지만 어쨌든 그 산해관에 들어가는데 자금성에 들어갔는데 자금성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거기서 흠천관으로, 그러니까 천체 우주 이거를 봐주는 달력 이런 거를 봐주는 중국의 신하로 와서 거기에서 미사 집전하면서 종교 활동 다 포교 활동하면서 중국 관리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나라 관리로서, 명나라 관리로서. 그래서 소현이 다른 많은 일도 하지만은 아담샬 신부님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아담샬이 자기네 로마의 본부에다가 예수의 본부에다 보내놓은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소현이 그랬대요. 내가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를 텐데 언젠가 그 왕위에 오르면 이 모든 과학책 이런 것 내가 다 발간을 해갖고 다 반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노르곤이 소현세자 보고 청태종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직 심양에 남아 있었거든요. 군대가 먼저 와서 저걸 하고 근데 이제 노르곤이 자기의 조카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현이 가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소현이 가서 데리고 와서 천단에서 자금성 천단에 올라가서 천자가 되면서 청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일까지 하고 나니까 노르곤이 소현세자 보고 됐다. 이제 너 네 나라로 돌아가도 돼 그래요. 그래서 만 8년을 잡혀 있다가 소현세자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소현이 그때 벌써 알았어. 자기가 종교서적 이런 것들을 너무 편하는 거 십자고상 이런 거는 다 돌려주고 지금 이거 갖고 내가 안 된다. 그 대신 신자를 좀 내가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환관인지 시종인지를 명나라 때에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8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아시죠? 여기 나오는구나. 요건 먼저 순치원년, 순치제. 그러니까 그 가서 데리고 온 그 어린 아들이 순치제고 순치제의 아들이 강희제입니다. 그리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에서 강건의 치 그래서 청나라가 불같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의 강대국이 되는 그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그 초기에 지금 소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치원년에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에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샬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아담샬도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다. 아담샤는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자도 잠못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샤는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 산학, 성교, 종도 등의 여러 서책들과 여지구와 천주상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을 써보내 예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먼저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귀국해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소현이 독사를 당합니다. 누가 독사를 합니까? 세자를?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자 기사에도 나와요.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선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뭐 임금 명피를 해주는 거지만 상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1년 후에 소현의 빈을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소현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15, 13, 9살. 이 셋을 다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자기 친손주입니다. 척손입니다. 그래서 위 두 아들이 죽고 막내만 간신히 살아남은 걸 나중에 복림대군,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효종이 되면서 걔만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효종이 적자냐 아니냐 문제가 나중에 나갔고 몇 년 상을 치르냐 어쩌고 그건 이제 나중에 예속 논쟁이 나올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책에서는 그것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입니다. 인조가 왜 죽였을까? 아들을. 정족도 이런 정족이 없죠. 우선 뭐 미워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글쎄요, 조선 왕들은 아들이 미워서 죽이는 거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게 가정은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지금요, 소현은 조선 사람 중에는 물론이고 중국 사람도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이 작은 야만족의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커가면서 무엇을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고 무기를 어떻게 하고 군대를 어떻게 재편하고 정부를 어떻게 해갖고 그걸 해서 어떻게 산해관을 넘어갔고 이거를 명을 쳐서 이거를 점령을 해서 순치제를 데려와서 이거를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아담샤를 만나서 서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를 그거를 다 보고 알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더 이상 열려 있고 더 이상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그런데 인조는 바깥 세상을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저 야만족 저 놈들하고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잘 놀고 있고 왜 자꾸 저놈들 편을 드는 거고 하는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에서 너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쇄국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지금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바깥 세상을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이 좋고 우리 게 진짜고, 에이 그거 뭐 괜히 외국물 먹은 거 이런 소리 하면서 탄압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뭡니까? 인조가 죽고 나서 복림대군이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효종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자였을 때 자기를 가리켰던, 왕사로서 가리켰던 송시열을 부릅니다. 그래서 송시열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보필해달라고 할 때 송시열이 처음엔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하고 제자 기르는 게 진짜 그걸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살림이 커지니까 사림들이 전부 다 퇴계도 그렇고 공직에 나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아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게 그게 진정하게 이 도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끝까지 효정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 글을 바칠 테니까 이 글대로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축봉사라는 글을 바칩니다. 기축봉사 책에도 그걸 다 인용을 해놨지만은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제 청나라에 관련해서. 그런데 어찌 하늘이 재앙을 계속 내려 역적 오랑캐가 다시 시역을 자행할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는데 명나라 사람들이, 왕실 사람들이 일부가 도망을 해갖고 지금 미얀마까지 도망을 가서 남명이라고 해서 이 명맥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남명이라는 것까지도 청군이 쳐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인조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조는 남명하고 교류를 하는 거죠. 이 오랑캐들하고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 남명이 멸망을 해요.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될 때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명마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이 송시열이 하는 게, 어떻게 남명마저 망할 수가 있느냐,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또 시역을 자행할 수 생각하였겠습니까? 1월이 비치고 상로가 떨어지는 곳에 사는 모든 성명을 가진 종류라면 그들과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는 의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을 터인데, 그놈들하고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놈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신종 황제의 은혜를 힘입어. 신종 황제가 누구예요?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준 신종 황제의 은혜를 힘입어 임진년의 변란에 종사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되고, 그죠? 제조 지은을 입은 거죠. 생민이 거의 다 없어질 뻔하다가 다시 소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백성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황은을 입은 것입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청나라하고 손을 잡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걸어닫고 끝까지 명을 기리고 청나라 놈들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해달라고 효정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벌을 논하지 않습니까? 북벌. 무슨 북벌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100만 대군을 일으켜도 청나라하고 지금 천나라는 세계 최강국인데, 그러면서 안으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닫힙니다. 바깥으로도 쇄국을 하지만요, 안으로 닫히는데요. 이게 이제 환희학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좌의정, 장 이름 뭐더라? 근데 좌의정의 아들 장선징이 결혼을 했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하여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딸이 이 청군의 포로로 잡혀서 심양에 1년 동안 가 있다가 풀려 나와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뭔 일을 당하고 온 여자인데 어떻게 아냐고, 나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좌의정 장선징이 예조에다가 올려요. 외아들 장선징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환석돼요. 와서 지금은 친정 부모집에 가 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도숭지의 딸이었어. 그럼 도숭지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당신들 지금 무슨 증거가 있다고, 내 딸이 무슨 고초를 겪고서 지금 왔는데 기껏 이제 와서 뭐를 하고 있다 내치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조가 이건 저희들이 논할 게 아닙니다. 어전에서 임금님 앞에서 높은 분들이 하십시오 해서 올려요. 그래서 그때에 인조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누구죠? 남한산성에서 항복하자고 한 사람, 이병헌 역할, 최명길이요. 최명길이 영의정이에요. 전 최명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최명길이 영의정인데 양쪽을 도승지하고 좌의정하고 싸우니까 최명길이 그래요. 신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서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 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무슨 집이죠? 백집에서 원망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물정으로 참작해보아도 끝내 이혼한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혼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관을 보내가지고 선조 실록을 열람을 하게 했어요. 실록은 아무도 열람을 못합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연락을 절대 못합니다. 왕도 못 봅니다. 그래서 사관을 보내서 사관만이 가서 임진왜란 때는 또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왜 잡혀갔다 또 환속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보고 오게 합니다. 했더니 선조가 이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혼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실록을 보면은 사실을 기록하고 그 밑에다 가끔 가다가 사관들이, 그걸 기록하는 사관들이 자기 의견을 써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써놓는 의견이 바로 밑에 달려요. 이제 안 된다고 했다. 최명길이 안 된다 그랬고 왕도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 사신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절의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 때의 일을 인용하여 허니 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춰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이혼을 시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참 송시열이요, 나중에 또 기록이 한 게 있습니다. 신은 또 상고하건대 정자가 이르기를 실절한 여자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면 이는 벌써 자신이 실절한 것이다. 정축년 별난 초에 실절한 부인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절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을 의롭게 제정했더라도 오히려 악이 이용될까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어떻게 백성을 방지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장선징, 아까 그 좌의정이죠, 장선징 집에 실절한 부인이 소생이 있는데 상신이 그와 혼인을 의논했다니 추잡함이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장선징이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절했다라는 부인. 그 아들하고 다른 대감집에서 혼사를 논의했다고 그 혼사를 논한 사람들까지도 추잡하다 그럽니다. 대신이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날로 격화되고 임금의 예사가 날로 강화되니 매우 두렵습니다. 라면서 바깥으로 걸어 잠그고 안으로 걸어 잠그면서 여자들을 완전히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의 탓이었다. 실절한 거는 다 여자들의 탓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때 찾다가 양주 11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중국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그 청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도르곤이 자금성에 입성을 해서 청나라를 이제 순치제를 들어가서 청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명나라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자성에 난 전란이 하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청군은 규율이 있고 기강 있고 그래서 딱 들어와갖고 이거를 잡으니까 이제 잘 됐다 그래갖고는 오히려 환영을 했는데, 이때 도르곤이 실책 중에 뭐가 중요한 실책이 뭐였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같이 다 상투를 틀었었습니다. 명나라 때만 해도.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옷을,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옷을 따라 했으니까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 뭐를 시켜요? 남자들한테 변발을 시키잖아요. 뭡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이 어떻게 해요? 여기 앞을 다 자르고 이렇게 여러분 황비홍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만주족의 중국 사람들 머리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진족이 도르곤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상투를 다 자르게 해서 변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단발령 내렸을 때 난리가 나는 거고, 중국도 뭐 일본도 그랬지만은 단발령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변발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의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곳곳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저항이 일어나니까 청나라가 사실은 그 두발 문제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다음에 평정을 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명나라하고 명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때 그런데 이제 전쟁을 여기저기서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하다가 양주라는 게 뭐냐면 양주가 아까 양자강 유역의 가장 번창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양주에서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청군이 가갖고는 아예 그때 칙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으켰다가 나중에 함락이 되면은 한 놈도 남겨놓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린다 라고 명을 내려요. 근데 이제 양주가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청군이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가 갖고 일주일 동안 도륙을 합니다. 일주일인지 열흘 동안 도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거를 다 목격을 하고 나와서 그거를 10일이니까 11기니까 10일 동안이구나. 양주 11기라는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기록이 있었어. 근데 이 기록이 왜 유명해지냐면 나중에 손문이 신의 혁명을 해서 손문이에서 중화민국을 세울 때 중국 사람들이 만주족은 이민족의 나라라서 만주족을 거꾸로 튀어야지 중화민국이 선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만주족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 양주 11기라는 거를 손문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주족이 얼마나 못돼 처먹게 굴어갖고 한족을 이렇게 많이 학살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이런 게 다 영어로 미국의 중국 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서 해놓은 책이 있어서 우연히 보다가 근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그날도 이걸 쓴 사람이 맨날 이 집 저 집 숨어서 있다가 그날도 어느 집 담벼락 이 벽장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방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방에서 이 중국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청국 군사들이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딱 청군 군사가 그 만주족 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기록이 있어요. 청해 군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가 고려를 정복했을 때 조선을 수만 명의 여자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정조를 잃지 않았다라고 청군들이 그러고 다녔대. 그런데 중국 같은 대국 여자들은 어찌 이리 수치심을 모르는가 하고 지네가 이러면서도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을 지금 중국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강화도가 함락이 됐을 때 강화도에 이제 소현세 자랑이 있다가 그것도 함락이 되니까 끌려갔다 그랬어요. 강화도가 함락이 됐을 때 그때의 강화도 앞바다가 연꽃이 핀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 안악들이 꼭 이렇게 꽃갈 모자를 꼭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군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로 뛰어내려. 그래서 그 꽃갈 모자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강화 앞바다에. 그게 마치 연꽃이 핀 것 같다 그랬다. 조선 여자들은 이랬다고 청국 적군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실절을 했다 그랬고 증거도 없는데 이혼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정함이 임진왜란 직후에 쓴 말입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옛사람의 글을 읽고 옛사람의 절의를 사모하여 평소에는 큰소리치면서 의에 죽고 구차히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때를 만나면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자가 백중에 한둘도 없는 법인데 부인이나 처녀들 중에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나는 이를 우리 가문의 세 절부에게서 보았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내내 나오는 이유가 여자들은 끝까지 절례기를 지키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만 다녔대요. 조선의 남자들은. 저는 요즘에 무슨 남이 뭐를 잘못했다, 뭐 친일파다 이런 걸 했을 때 솔직히 그래요. 그런 일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식민지 모두가 와갖고 하면요, 그 중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0.01%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독재에 저항을 하고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0.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요, 역사를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배웠을 때에 일본 군경이 총칼을 들고 저 앞에 왔을 때 장렬하게 나 같으면 장렬하게 싸우다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겠다라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나머지 99.9% 숨었던 사람이 될 확률이 거의 99.9%예요. 보통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립운동한 사람, 정말 순교한 사람들은 정말 0.00001%예요. 보통 사람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는 친일파가 됐을 거고, 우리는 저랬을 때에 도망갔을 거고, 임진왜란 때 의병 일으키는 몇 사람이 있지만 나 같으면 숨어서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러는 게 역사를 오르게 배우는 거지. 역사 몇 가지 읽어놓고 나서 나 같았으면 그때 의병 일으켜갖고 싸워서, 절대 그러죠. 참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1890년대에 오면요, 1894년 5년에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쫙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만주까지 다 가서 보고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도 번역 다 돼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 조선 여성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을 가둬놓는 전통은 500년 전 현재의 왕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을 부패한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자들을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 조선 사람이 허버트 존스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듯이, 조선 남자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시 사람들과 상류층의 부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달래 신부에 의하면, 달래 신부가 그 조선 천주교사를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지만은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에서 W 주교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와서 순교하면서 그때 기록해서 보낸 거를 프랑스에 가서 그걸 발견을 해서 그거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 천주교사인데, 거기에 나온 그걸 쓴 분이 달래 신부. 그러니까 그 책에 의하면, 달래 신부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의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의 손에 죽었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어디 얘기 같으세요?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뭐 외간 남자하고 무슨 연애를 한다나 이런 얘기 하면은 가서 때려 죽이는 거 지금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요. 명예살인, 어너 킬링이라고 해서 일어나요. 명예살인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여자들이 나갈 때 이거 뒤집어 써야 돼요. 나가는 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히잡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난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선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의 이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러분, 쇄국이 이래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쇄국 정책의 대표, 위정척사파의 대표 화서 이항로가 쓴 글입니다. 저는 쇄국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화서집을 뒤져봤어요. 근데 화서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서 이항로가 서양을 이해한 겁니다. 서양을 천지 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사란 편기요,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이유다. 서양이란 나라는 서쪽 끝에 있는 살기 등등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인갑과 동일하대요. 인갑이 뭔지 아세요? 거북이, 어패류예요. 어패류, 새우, 가재, 어패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이 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얻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그래서 바다에 속에서 산대요. 서양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산대요. 그런데 뗏목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바닷속에서 나와가지고 뗏목에 올라가서 몸을 말린대요. 그러면 뗏목에 올라가면은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절도 없고 궁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물속에 사는 인갑 어패류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을 한캐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도 할 수 없다. 북쪽, 우리 동이족, 그렇죠? 흉노족, 남만 이런 야만인들은 그래도 중국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워 들은 거라도 있어갖고 우리도 동이족이 소중화도 하고 이러고 문명화가 되는데 이놈들은 아예 가리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의정척사. 왜냐하면 유교는 가리키면 된다 그러는데 유교가 못 가리킬 게가 뭐냐? 인간이 아닌 금수와 같은. 여러분 바깥 세상을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도 바깥 세상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되고 바깥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쇠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멸망해 가는 거고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오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라에 선교사들이 정신 여기서 마치고 저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